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박병석 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 지역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지하철 시위에 재개해 출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 예산 관련 답변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고교생 최영민 군의 행방이 2주 넘게 묘연하자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 해외 자산 매각을 계획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매각 시 보상은 더 막막해져 피해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뒤 이상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해진 30대 후유증 환자를 만났습니다. 우울 위험군은 코로나 이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한 달빛 아래서 조선의 궁궐 창덕궁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희정당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수완박, 요즘 이 네 글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죠.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만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정권을 잃은 정당이 마치 군사작전하듯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안건 조정위 들러리를 부탁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양심 선언이 이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인사 20명이 감옥 가게 생겼으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 다른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가장 궁금하죠.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정민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앞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을 만들어 놓고 안건조정위를 소집했죠. 안건조정위는 열렸습니까? 네, 오후 내내 자취를 감췄던 박강원 법사위원장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국회의장 중재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분위기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오늘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은 총 6명인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도 3명을 신청했습니다. 키는 박강원 위원장이 쥐고 있는데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2명에 민주당을 사실상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넣어 4대 2 구도로 만들어줄지가 핵심입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교섭 단체 의원으로 국회의장께서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야당으로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찬성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당초 본회의는 다음 주로 예상됐는데요. 민주당은 예상보다 이른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양향자 의원 등 검수완박 강행에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180석을 이용한 필리버스터 종료가 어려워지자 2, 3일씩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다만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미뤄지면서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민형배 의원을 넣어 4대 2 구도로 구성만 되면 안건조정위는 언제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오전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오후에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못하겠다. 양향자 의원의 양심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이라는 새로운 꼼수를 동원하자 민주당 내부 불만도 비등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목소리들이 강경파에 무척 큰 힘을 발휘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분의 씨앗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장파로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박용진 의원은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묘수가 아닌 꼼수라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웅천 비대위원은 위성정당을 대선 때 사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두렵다고 했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헌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측근 7인회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도 내로남불, 기득권 꼼수 정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하며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서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가짜 의사표시는 민법상 무효라고 비판했고, 원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성을 찾아서 민영배 의원을 타 상임위로 사보임시키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다시 찾아 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사법체계가 붕괴된다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자 당초 숫자의 위세에 눌려있던 국민의힘도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이 강행에 대비해서 오늘 비상 대기 체제에 들어갔었는데 민주당이 보류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오늘은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기습 강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포함한 안건 조정위가 열리면 회의장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입법 독주를 규탄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본회의를 미루고 이번 주말 공개 토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국민 쪽박, 죄인 대박법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이유는 죄인 수호, 제명 수호에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박병석 의장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거, 회기 쪼개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기를. 이런 가운데 법제처도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제처는 인수위 질의에 위헌성 있는 법체계상 국민 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인수위는 검찰을 수사 주체로 명시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공정위 전속 고발권 등과 상충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위는 법제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로 법안이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움직임 역시 긴박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조정한 성격의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구검장들은 박범계 법무장관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도권의 검찰 수사관들이 모여서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찰 조직 전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고검장, 평검사, 부장검사들에 이어서 오늘은 검찰 수사관들이 또 모였군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는 어제 부장검사들이 모여 검수완박 대책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오후 7시부터는 수도권 검찰 수사관 300여 명이 모여 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이번 주에만 4번째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이후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검찰 수뇌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회의를 연 부장검사들도 김호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는데요. 자리를 걸고서라도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달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검찰 수뇌부는 오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갇힌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외부인 참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자체 개선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지 않으면 여권 인사 여러 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양양자 의원의 전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자체는 양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민주당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뭘까? 민주당 서주민 반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 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반발 여론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테고 더구나 지금 곧 지방선거 있는데 이건 걱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현재 검수완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입니다. 예. 이 개혁이 부족해서 대선도 졌다면서 정권 교체 전에 검수완박을 하지 못하면 이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선거의 기본이 자신의 진영, 그러니까 집토끼를 먼저 결집을 시킨 뒤에 중도층을 확장하는 거죠. 그런데 검수완박이 안 되면 중도층은커녕 이 집토끼를 잡을 명분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부차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부차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양양자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예. 여기에 진짜 속내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유예 기간 뒤에는 검찰이 하던 수사까지 경찰에 넘기도록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에 이런 의도가 좀 단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 검수완박이 되면 월성원전,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이스타항공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의혹 등 검찰이 맡던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는 이 친문계와 친명계의 이해관계가 암묵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에 악재가 되더라도 지지 세력을 지키자 이제 이런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정권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론을 의식했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지고 난 뒤에 갑자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뭐 이전보다 더 커진 것도 아닐 텐데 이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이 사법 체계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까지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잘못을 영원히 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민주당 내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지점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제 서 기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반발 여론이 자꾸 커지고 있고 양양자 의원 인터뷰를 보면 속으로는 50명 정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뭐 법안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 통과 자체는 무난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장도 좀 연기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양양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사보임을 승인한 것과 또 과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협력했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이 결국 막판에는 민주당 편에 서서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는데 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들의 의대 편입과 병역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신체 재검사 의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작성된 병적 기록부 내용과 이번에 재검한 결과가 똑같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입니다.
2015년 당시 MRI 영상과 아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한 결과 똑같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봤습니다. 병역 검사에서 보충력 판정을 받는 4급에 해당합니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4급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5년 당시 진단명은 척추 협착이었는데 추간판 탈출증으로 달라진 것도 논란 중 하나입니다. 정 후보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단명은 사실은 둘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주 진단명을 뭐로 하는 거에 따라서 주 진단이 추간판 탈출증이 될지 척추 협착증이 될지. 하지만 민주당은 셀프 판정이라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2015년에 MRI 영상 자료에 대한 판독과 당시 4급 판정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정 후보는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관련 의혹들에 대해 경찰은 오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1,400여 채의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9천억 원대 개발 사업을 승인했는데 원 후보자와 일했던 제주도 공무원 일부가 퇴직 후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 사업을 주도했던 TF 팀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으로 수천억 원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퇴직 후 사업권을 따낸 컨소시엄으로 이직을 한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고 원 전 지사가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인 2019년 특례 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한 오등봉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비 8,162억 원, 예상 총수입 9,068억 원, 제주 역대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해 76만 제곱미터 부지 중 9만 제곱미터의 아파트 1,400여 가구를 짓고 나머지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수익은 최대 8.9%로 7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TV조선 취재 결과 이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업체 L사에 원 후보자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을 지낸 A씨가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국장은 개발계획 발표 석 달 전인 2019년 6월 퇴직한 뒤 2021년 2월부터 넉 달간 오등봉 개발 민간업체에 몸담았다가 작년 9월 제주도 개발공사 상임이사로 적을 옮겼습니다. A씨는 민간 특례사업 TF 팀장으로 이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민간 틀에 특례사업 관계 때문에 아마 TF 팀을 좀 구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이 우리 국장님. 네, 제가 팀장입니다. A씨는 TV조선과 통화에서 L사 고문으로 일했을 뿐 컨소시엄과 관련해선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용역하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 기술자를 하고 필요하면 그거를 담원해 주는 거예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등에 재직하던 B씨 역시 2018년 말 퇴직 후 한동안 L사에 근무했습니다. B씨는 컨소시엄 참여사가 있는 이 건물과 같은 주소지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원 후보자의 관리 책임을 지적합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방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 측은 A씨의 이직에 대해선 아는 바도 관여한 바도 없고 오등봉 개발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어제 호남 지역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산업단지와 영남의 전통시장을 돌며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창원 산업단지에선 원전 부품업체를 방문해 탈원전 정책 재검토와 원전 산업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남 창원의 한 원전 부품업체를 찾아 장비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거는 이제 컵이 아까 말한 그 다이아그램이 아니고 윤 당선인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서 창원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원전 산업의 한국의 메카로서
전남 포스코 광양 제철소를 방문해선 제철이 한국 산업 발전의 주축이 되었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이 모든 것을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철폐를 통한 첨단 기술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진주와 마산의 전통 시장을 찾아선 삶의 현장에 헌법과 민주주의가 있다며 복지 증진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과 국민들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이 헌법 정신이 살아 있다고 저는. 인수위는 코로나 피해로 빚을 지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는데 세제 지원과 손실보상 등이 포함된 방안이 다음 주 확정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부산과 울산에서 사흘째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민주당이 송영길,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틀 만에 철회하고 100%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어떤 내부 갈등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고, 이 와중에 추가 컷오프 여지를 또 열어두어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회는 어젯밤 긴급회의에 이어 오늘 오전 초선 의원 간담회를 갖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배제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여러 이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송 전 대표는 환영 의사를 밝히고 이재명 전 지사의 2030 여성 지지층을 모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자신의 공천 배제를 이재명 선제 타격이라고 주장한 걸 두고 조홍천 의원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직격했고, 이원욱 전략공관위원장도 이재명 이름으로 선거하냐, 해당적인 분열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송 전 대표와 임대차 3법을 주도한 박주민 의원, 똘똘한 한 채 논란에도 공천의 확정지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두를 향해 최소한 부동산 문제로 실망을 안겨줬던 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천 배제를 번복하면서 기존의 예비 후보들을 컷오프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추가 반발도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정봉주, 김진애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인데 민주당은 내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뒤 3-4명을 1차 컷오프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가 될 충청 지역 후보들이 결정됐습니다. 충남에는 원내대표를 포기하고 경선을 했던 김태흠 의원이 선출됐고, 대전에서는 이장우 전 의원이 뽑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경선에서 승리한 김영환 전 의원이, 그리고 민주당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맞붙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원내대표 도전을 포기했던 만큼 합의 추대가 예상됐지만 스스로 경선을 요구해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충청권에서 가장 치열했던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선 이장우 전 의원이 46%를 득표해 정용기, 정상철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세종시장은 최민호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충북지사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영입 인사인 김영환 전 의원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는데, 앞서 민주당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18개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1대1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해 대구시장과 강원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선되면 제가 경기도민분들 청구서 들고 용산 사무실 덮쳐서 제가 바구니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당선이라면 당연히 경기도의사의 민심에서 앞서는 후보,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원하지. 강원지사에는 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경쟁을, 대구시장에는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에서 시위에 나서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 해당 단체는 대통령 인수위에 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답변이 돌아올 때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줄줄이 지하철에 올라갑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가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여기에 바퀴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20일 만에 지하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장현은 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일어간다고 수락하게 돼 있어. 아예 출근 시간을 늦춘 직장도 있습니다. 9시에 출근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11시로 이제 출근 시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위는 19일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교통약자 대책을 내놨지만 예산 확보 방안은 빠진 상황.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날 출범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약속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장현 측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장애인 예산 관련 입장을 밝힐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인펀드 사태 주범으로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김모 회장이 해외 자산 매각을 계획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매각 시 보상은 더 막막해져서 피해자 불안이 큰데 수사당국은 김 회장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인펀드로부터 2천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0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최근 김 회장이 필리핀에 소유하고 있는 카지노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월 김 회장 측근이자 카지노 대표로 있던 정모 씨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자 이를 처분하고 거점 은신처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직원과 임금 문제 등으로 갈등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지금 급여를 오늘 못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못 주는 게 아니라 감사 후 지급한다는 것이. 김 회장 해외 자산이 처분되면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검찰이 해오던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검수완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될 것이며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지만 수사당국은 김 회장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을 닫고 버티기로 일관했던 이들을 상대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 피해자인 이은혜의 남편이 심리적 지배 상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도 근무했던 피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배상윤 기자가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조현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2019년 계곡 살인 재수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럿 5명은 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윤 씨가 정신적 학대의 일종인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4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나 뛰어내릴게. 너도 뛰어내려. 그런 방식. 이게 이제 맥락적으로 연결된 가스라이팅의 방법이라고. 숨진 윤 씨가 사회적 관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서서히 심리적 지배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를 끊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스라이팅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의 역할에도 주목합니다. 이은혜는 조현수와 자주 동행하면서 남편 윤 씨의 자존감을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세뇌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뜨리고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다시 그걸 반복하는 이 두 가지가 지속돼야지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은혜의 도피를 도왔던 지인들도 윤 씨에 대한 세뇌 작업에 도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매상윤입니다.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선 고교생이 2주일 넘게 행방불명입니다. 가족은 애타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최영민 군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최 군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고소정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최영민 군은 지난 6일 아침 8시쯤 등굣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 군은 학교에 가지는 않았고 오늘까지 16일째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최 군의 휴대전화는 당일 집 우편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 엿새 만이던 지난 12일 최 군은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10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지난달 19일 외할머니가 숨진 뒤 최 군이 힘겨워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할머니랑 애착관계가 엄청 좋았던 아이라 할머니 임종 보고 나서 또 꿈인 줄 착각할 정도였고. 경찰은 최영민 군을 찾기 위해 이름과 얼굴, 당시 복장 등을 공개했습니다. 최 군은 키 175cm에 몸무게 78kg으로 실종 당시 남색 지퍼형 상의와 베이지색 교복 바지, 검은색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가족은 최영민 군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료와 수수료 인상 뒤에 배달료를 자영업자 매출로 정산시켜서 자영업자 부담이 컸는데요. 세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 자영업자들의 배달 플랫폼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속타는 사정을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이은표 씨는 최근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원과 쿠팡이츠를 모두 끊었습니다. 장사를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남는 게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 볶음밥 하나가 8,000원이었어요. 단건 배달을 하게 되면은 손에 한 2,000원도 안 질걸요?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탈퇴 인증글이 속속 올라옵니다. 이들이 등을 돌린 건 단건 배달 앱들이 잇따라 앱 수수료와 배달료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300여 명이 단건 배달 서비스 집단 탈퇴에 나선 데 이어 118만 명의 자영업자가 소속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단건 배달 가격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전수조사가 다 마감되면은 수수료 이거 정상화 집회를 할 것이고. 더욱이 음식값과 배달비를 따로 정산하는 일반 배달과 달리 두 항목을 한꺼번에 식당 매출로 잡는 단건 배달 결제 방식이 문제입니다. 업주 입장에선 배달앱이 가져간 돈에 대한 세금까지 내는 셈인데 매출이 늘면 간이 과세자가 세율이 높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건 배당이 한 40%였거든요. 이거를 월 매상으로 되고 6개월로 매상이 되면은 세금 낼 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배달 플랫폼들은 1년 넘게 해준 할인을 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일상 회복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 확진 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이른바 롱 코비드족입니다. 30분 걷기도 힘들어서 직장을 휴직한 39살 남성의 사연을 정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에 걸린 39살 김경훈 씨.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력 저하, 위장 장애, 또 이제 방광도 안 좋아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요. 바늘 한 몇천 개 찌를 정도의 느낌이라서 진통제가 먹어도 안 들을 정도예요. 탈모와 관절통, 고지혈증도 생겼습니다. 건강이라면 자신 있던 김 씨였지만 이젠 동네 산책도 힘듭니다. 걷기도 한 30분 정도 하면은 한 2-3시간을 누워 있어야지 이상이 이제 겨우 될 정도예요.
다니던 직장은 휴직한 상태. 치료를 위해 안 다닌 병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피검사를 하고 CT와 MRI를 아무리 찍어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1년 동안 쓴 치료비는 약 2천만 원.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전부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김 씨를 힘들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도 또 다른 고통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안 아파 보이는데 내 속은 정말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나는 꾀병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1,7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코로나 누적 확진자. 김 씨처럼 후유증에 고통받는 롱 코비드족도 늘어날 우려가 커집니다. 진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숙제들이 방역당국 앞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신체 못지않게 마음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 전보다 5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 같은 정신적인 후유증이 앞으로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앞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묻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치료버스입니다.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국내 우울 위험군은 3.8%, 그런데 최근엔 18.9%로 약 5배 치솟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익숙한 자녀의 등교가 불안거리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매일매일 가야 한다는 게 또 이 아이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해서 비확진자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피로도도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감염에 대한 공포가 마음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우려합니다. 재난이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난을 극복하는 거에 이제 에너지가 다 모이게 돼 있거든요. 재난은 3년 시점을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올해로 3년.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때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이번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취임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비상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설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국가와 가계부채 거품이 터질 경우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의 취임 메시지를 김주영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오늘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취임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긴축,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설지 모를 대전환의 기로에 있다며 민간의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서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국가와 가계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난해 말 가계빚은 1,862조 원을, 국가 부채는 2,196조 원을 넘어서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앞서 이 총재는 청문회에서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로 물가를 잡겠다며 인플레 파이터임을 자처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의 혜택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만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통화 정책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밝혀 정부 재정 정책과의 엇박자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이걸 무시하기도 쉽지 않아서 공수처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는 19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기소할지를 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7개월간 수사를 벌이고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심의위 공고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자니 7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2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무리한 수사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공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설치한 심의위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심의위 공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의위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영준 전 검사 관련 건에 대해 검찰 기소 의뢰와 직접 기소를 각각 공고했고 공수처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 의견과 공소심의위 공고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의 핵을 탑재하면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에 달할 걸로 평가됩니다. 푸틴이 서방을 향해서 핵 시위를 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대형 미사일이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입니다. 최대 사거리 18,000km의 액체 3단 미사일로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에 달할 걸로 평가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축하며 서방을 향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ылу 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и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미국은 사전 통보를 받았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That we did not deem the tes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the timing and the scope of Russia's missile test. 하지만 미 국방장관은 매주 2~3차례 러시아의 핵동향을 보고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선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경제 수장들이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언할 때 집단 퇴장했습니다. It was a very unusual break in protocol in these usually very formal, but a sign of how isolated Russia is.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푸틴은 국방장관에게 결사항전 중인 제철소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환한 달빛 아래서 조선의 궁궐 창덕궁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창덕궁 달빛기행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올해는 표가 3초 만에 매진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으로 산책 떠나보시죠. 이루라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어스름이 짙어진 시각. 청사초롱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면 달빛에 비친 지붕 실루엣이 조선 궁궐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의 처소가 된 창덕궁. 올해 야간 관람에는 일제강점기에 재건된 왕의 집무실인 희정당이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통 전각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현관 구조. 근대식 전등 샹들리에가 100여 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종의 딸 덕혜옹주가 1989년까지 살았던 낙선제의 밤은 내부 불빛으로 뚜렷이 보이는 추상화 같은 문살이 일품입니다. 야광 관람의 백미로 꼽히는 후원에 다다르자 산책을 나온 왕과 왕비가 보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낮은 야산 속 지어진 정원답게 수직적 조경이 눈에 띕니다. 잔잔한 연못에 비친 전각을 바라보며 거문고 연주를 듣는 동안 잠시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한국의 역사를 좀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여서 되게 좋았어요. 밤에 보니까 뭐가 좀 옛날로 갔던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공간을 그 낮의 어떤 혼잡스러움이 아니라
밤에 호젓하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궁궐을 거닐어 볼 수 있는 소수인원 예약제인 창덕궁 달빛기행 관람은 6월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고양이 앞에 놓인 호두껍질 셋 중 하나에 말린 콩을 숨기고 이리저리 썩습니다. 고양이가 재빨리 콩을 찾아내죠. 이번엔 더 오래 복잡하게 썩자 한참을 고민하다 고릅니다. 또 맞췄습니다. 고양이나 개의 시각과 후각,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팔이 목마르 언덕 올라가는 길에는 늘 관광객을 노리는 야바위꾼과 바람잡이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컵에 작은 공을 감추고 섞는 게 우리한테도 익숙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을 가리켜 몰입의 협잡꾼 또는 시정잡배라고 하죠. 경마나 마차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은 가면 비슷한 걸 씁니다. 말은 눈이 갸름한 얼굴의 가장자리에 달려 있어서 최대 330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곁눈질 못하고 앞만 보고 내달리도록 안대를 씌우는 것이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동요하지 말라고 씌우는 귀가리개도 있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앞만 보고 폭주하는 민주당이 정치사의 연일 꼼수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묶이지 않도록 탈당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에 야당 몫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장자가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뺏기지 않으려고 75살 최고령 의원도 투입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으려고 회기 쪼개기 수법도 준비해 놓았죠.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 들러리를 거부하면서 첫 단계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급히 짜낸 것이 멀쩡한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야당 몫으로 둔갑시키는 꼼수였습니다. 저도 수십 년 언론 생활을 하면서 별일 다 봤지만 이런 위장 탈당극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눈속임치고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적당한 표현이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가관은 짜고 치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듯한 분의 비장한 출사표입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지만 외롭지 않게 손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길 가기 전에 정치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양심에 따르겠다는 양양자 의원의 양심 선언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 간다는 말로 민주당이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면 복당시켜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는데 법안을 보니 복당 약속이 제겐 모욕이었다고 했습니다. 양 의원이 전한 민주당 뒷얘기를 읽으며 떠오른 단어가 환장입니다. 내장이 다 바뀌어 뒤집힐 정도로 지나치게 몰두해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라는 뜻이죠. 어느 시집 제목처럼 차마 못 볼 꼴을 봐야 하는 이 환장할 봄날입니다. 4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민주주의를 죽이다 였습니다. 네, 대기가 여전히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지역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 화재 사고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오전부터 늦은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청주 12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4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대구 29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1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